푸틴이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대놓고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관계를 복원하고 싶다는 말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 화해의 손짓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산된 협박일까요?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피로 맺은 동맹을 과시하면서 동시에 한국한테는 선택은 너희 몫이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든 지금 한반도가 강대국 체스판의 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푸틴이 왜 갑자기 한국을 띄우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계산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 현장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여러 나라 대사들 앞에서 돌연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한국과는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복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거죠. 외교적 수사치고는 꽤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보통 러시아가 특정 국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콕 집어서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은 바로 이어서 불행히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쌓아온 긍정적 자산 상당 부분이 소진되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뉘앙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서방의 테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죠. 양국 관계가 사실상 단절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푸틴이 공개적으로 관계 복원을 언급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타이밍이에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2022년 이후 상황을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 국가들과 전면 대립 구도에 들어갔고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까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러시아의 전통적인 무역 파트너들이 대거 이탈한 겁니다. 특히 첨단 기술과 부품 분야에서 타격이 컸는데요. 반도체부터 정밀기계까지 서방 의존도가 높았던 분야들이 줄줄이 막혀버렸거든요. 이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보면 한국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와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경제 협력의 경험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양국 교역은 꾸준히 성장했고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도 활발했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이 시절이 그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푸틴이 그냥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한국에 손 내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과 2024년에도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매번 공통적으로 붙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관계 개선의 공은 한국에 있다고 프레이밍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실제로 2024년 베트남 방문 당시 푸틴의 발언은 훨씬 더 노골적이었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매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를 직접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뜻 들으면 안심시키는 말 같지만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면 너희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협박인 거죠. 이 지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를 짚어봐야 합니다. 2024년 6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체결한 조약이 있는데요. 정식 명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입니다. 이 조약의 4조가 핵심이에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상대방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냉전시대 군사동맹 수준의 조항이 부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반도 안보 지형 자체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 판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로 버텨왔는데 이제 러시아라는 거대한 후원자가 공식적으로 군사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군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2025년 들어서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공병과 포병 부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쿠르스크에 배치돼서
지뢰 제거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수천 명 규모의 추가 파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공격자들로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한 영웅적 참여라고 지켜세웠어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피로 맺어진 전우회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수준의 동맹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전후에 이 표현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실제 전투 경험을 공유하게 된 건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거든요. 70년 만에 두 나라 군인들이 같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협력이에요. 전장에서 함께 피 흘린 경험은 동맹의 결속력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리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푸틴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한국의 관계 복원을 제안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정성 있는 화해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보석일까요? 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푸틴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여요. 관계 개선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지 마라, 서방 제재에서 빠져라,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에서 한 발 물러서라. 결국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거죠. 당근을 보여주면서 채찍을 휘두르는 전형적인 강대국 외교 수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요. 한국은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같은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수출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절실한 상황이에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 측에서 한국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걸 얼마나 예민하게 보고 있냐면요. 푸틴이 직접 나서서 경고할 정도입니다. 한국이 무기 지원하면 큰 실수라는 발언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됐지만 본질은 위협이에요.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심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의 실체가 바로 러북 군사동맹입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첨단 무기와 기술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는 건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요.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뭘 제공하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위성 기술, 잠수함 기술, 심지어 핵 관련 노하우까지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푸틴의 발언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에는 관계 복원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일관된 전략이에요. 한국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서방 진영에서 이탈시키거나 최소한 적극적인 지원은 막으려는 거죠.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이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한국, 일본,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협력 체제를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나토의 아시아 확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2022년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후로 러시아의 경계심은 더 높아졌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나토에 밀리는데 아시아에서까지 포위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카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니까요. 북한과의 동맹 강화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압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운 답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면 러북 동맹이 더 강화되고 북한의 군사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서방 진영에서 한 발 빼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고요. 푸틴이 노리는 게 바로 이 딜레마입니다. 한국을 어정쩡한 위치에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제한적입니다. 한미동맹이 안보의 근간인 상황에서 러시아의 제안에 응할 여지가 크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북한 문제도 있어요. 러북 동맹이 강화될수록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해지고 이건 한국이 감당해야 할 안보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지 않는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푸틴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경제적 필요, 외교적 명분, 전략적 압박.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경제적 파트너가 필요하고 한국에 먼저 손 내밀어서 관계 악화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며 동시에 러북 동맹을 지렛대로 한국의 외교적 선택을 제한하려 합니다. 하나의 발언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의 한국 필요성도 높아지겠지만 동시에 러북 동맹도 더 깊어질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둘 다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핵심은 한국이 자체적인 외교 안보 역량을 키우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협상력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지금 한반도는 냉전 이후 가장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미국과 중국의 대립,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한국. 푸틴의 관계 복원 발언은 그냥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한국을 시험하고 압박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산된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의 한반도 질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체스기인에서 마이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